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해외 정상 등을 잇따라 만나면서 본격 외교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취임 14일 만에 일본 정상과도 처음으로 마주 앉아서 한일 간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G7 정상회의를 통해 얻은 성과는 무엇이고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 연구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귀국길에 올랐는데 1박 3일간의 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했고 그동안 많은 회담도 있었고 여러 일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외교 무대 데뷔전이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간 6개월 가까이 리더십 부재였죠. 그래서 그 전 세계 무대에서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한국이 보이지 않았는데 다시금 한국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가장 핵심, 사실상 세계를 끌어가는 국가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G7에서 보여줬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외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상 간의 이 소통,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새롭게 시작한 한국 정부의 주요 지도자들과의 서로 일종의 상견례 그리고 서로 인사하는 그리고 앞으로 관계를 끌어가는 기반을 다졌다. 저는 뭐 그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하게 이번 G7 참석이 잘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변수,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네. 결국은 이 결렬되고 결렬됐다기보다 결국 만나지 못하고 왔죠. 못 그 외에도 예. 굉장히 많은 일이 방금 말씀하신 짧은 기간 내에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불발이 됐지만 이시바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가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요.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조금 전 캐나다 캘거리 공항인데요. 좀 어둡습니다. 네, 이재명 네. 대통령이랑 김혜경 여사가 우산을 쓰고 이제 캘거리 공항에 조금 전에 도착을 해서 귀국길에 오르는 모습을 저희가 그렇습니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G7 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1박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캘거리 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모습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공항에 나온 관계자들과 악수하는 장면도 이제 저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귀국길에 올랐고 이 G7 정상회의에서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상견례 자리였는데 여기서 뭐 한국과 일본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점을 강조했어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도 있었지만 저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두 가지가 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고 또 하나는 나머지 6개국 그 외에도 사실은 뭐 인도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같이 우리 같이 초청을 받은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 그 예. 국가들을 우리가 요즘 글로벌 사우스 이게 한국말로 아직 제대로 그 표현이 없어서 영어를 그대로 쓰는데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국제 정치의 행위자로 등장하는 그들 국가와의 그 정상회담도 이루어졌죠. 그 두 가지도 저는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새로 등장한 우리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한일 관계를 복원시켰고 이전 정부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협력을 유지해왔고 거기에 한미일 협력까지 계속 진행이 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한미 동맹과 한미일을 강조하긴 했는데 과연 정말 그것을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의구심이 있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의구심이 상당 부분 저는 상쇄가 됐고 아마도 일본 언론 계속 나오는 거를 저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만 그 긍정적인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30분 만났는데요. 예. 가장 핵심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는 과거사 문제를 거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과거사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안 풀리거든요. 그것에 비해서는 한일 정상공이 둘 다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기존의 한미일 협력이 앞으로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방점으로 찍혔고 네. 또 하나는 셔틀 외교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간의 그 한국과 일본 간 정상 간의 관계의 가장 상징은 셔틀 외교죠. 끝없이 왔다 갔다 1년에 몇 번씩 워낙 가까우니까. 근데 과연 그 셔틀 외교가 다시 재개가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대통령실 발표에 의하면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그리고 이를 위해 양국 간의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큰 원칙에 합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셔틀 외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일종의 제도화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혹시라도 앞으로 한일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그것은 앞으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인데 그런 경우에도 서로 간에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화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앞으로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끌어가는 데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근시일 내에 셔틀 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일단 이번에 그 만남을 가졌고 또 24, 25일 날 있는 나토 정상회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네. 아직 대통령 참석 여부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네.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또 만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수시로 뭐 다저회담뿐만 아니라 워낙 가까우니까 얼마든지 앞으로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아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지향적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큰 성과였다.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 얘기하지 않는 것. 이게 좋은 점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과거사는 해묵은 갈등이고 또 잠재하고 있는 내관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일제강점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풀어나갈 텐데 어떤 방식을 좀 취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방향성 해법을 제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일 간의 작은 차이 또는 의견의 차이들이 있다.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뭐 역사 교과서 문제부터 시작해서 강제징용자 문제, 위안부 문제 줄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이는 인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한 이제 영어로 투 트랙이라 해서 그렇네요. 그 문제는 그대로 두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또 한국과 일본은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사실은 많은 것을 공유합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것에 공동 노출돼 있고 그렇죠. 또 미국 트럼프가 계속 요구하는 일종의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에도 한국과 일본은 유일하게 미국 동맹국 중에 특별협정 SMA라는 걸 맺는 국가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 두 국가 한일 간의 이 협력은 매우 중요한 거고 또 우리가 이전에 봤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미일 간의 만남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똑같이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데 한미일의 이런 협력이 한일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미일의 틀이 구성이 돼서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한국과 일본이 같은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단추를 잘 꿰다. 근데 물론 앞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고 그간의 한일 관계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의 한일 관계가 역대 그 어떤 때보다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뭘 더 하는 것보다 이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가 됐지만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하면서 가장 큰 이슈였던 한미회담은 불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 그 첫 대면 시점이 가장 유력한 거는 다음 주에 있을 그 나토 정상회의라고 봐야 할까요? 예, 일단 나토 정상회의는 저는 이 대통령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G7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G7에는 우리가 G7의 멤버로 회원국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사실 초청 국가로 참여한 거지 않습니까? 나토 정상회의는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3년간 나토 32개 국가 더불어서 IP4라 해갖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4개 국가와 같이 3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 4개 국가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죠. 국제 이런 다자 협의 체제에서 2년 이상 계속해서 되면 이건 일종의 제도화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3년 차고 이번에 4번째인데 만약에 여기가 안 간다면 불필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신할 수 있다. 안 가는 것 자체가, 안 가는 것 자체가 메시지일 수 그렇죠. 있다. 왜냐하면 나토 IP4라는 것이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때 구성이 됐고 정례화가 된 거라고. 정례화가 된 거고 그 목표는 중국 견제입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 국가들 사이에 특히 트럼프의 미국과 이번에 분위기 되게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나토 국가와 IP4 그간의 국가가 공통되게 하고 있는 것은 중국 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국 정부가 여기에 어떤 이유든지 참여하지 않게 되면은 불필요한 메시지, 그 나토와 미국한테 한국은 이제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것이 잘못하면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잘못된 우리 정치적인 메시지가 전달될 수도 있다. 중국
아마도 적극적으로 한국의 새 정부에 접근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을 일종의 약한 고리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IP4의 멤버인 한국이 가지 않는다면은 중국이 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간의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사실은 한국이 미국과 또 이런 서유럽 국가와의 관계가 공고하고 돈독할수록 중국이 한국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의 역동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앞으로 나토 IP4가 계속 유지될지는 저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더 이상 유럽을 중시하지 않고 유럽 문제는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알아서 러시아 문제를 해라. 그리고 인도 태평양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바이든 때 만들어 놓은 나토와 IP4라는 이 체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거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옴으로써 불필요한 그런 메시지와 우리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토 참석 여부가 갖는 자체에 갖는 큰 의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좀 뭔가 싶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 조기 교육을 놓고도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SNS로 이란의 최후 통첩을 날리고 안보회의를 개최했잖아요. 그리고 하메네이에게 무조건 항복하라. 그리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휴전보다 더 큰 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군사개입 뭐 이런 걸 의미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란에 대해서. 예, 이란에 대해서. 그렇지만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면 군사적인 조치는 매우 신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 없이 얘기를 한 것이 자기는 전쟁을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갖고 오기 때문에 경제에 굉장히 안 좋다. 전쟁보다는 오히려 관세를 부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특히 미국의 언론이나 서구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이란의 종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하거나 이른바 체제 전환을 모색한다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체제 전환 같은 거 절대 모색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걸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고 미국의 이해에 맞지 않다. 이건 사실 이라크 전쟁을 놓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 이라크를 침공하고 나서 이라크를 바꾸려고 아프간도 마찬가지인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걸 안 한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느냐. 이 메시지는 정말 전면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군사적인 그런 어떤 지원까지 다 해서 이번에 이란을 확실히 꺾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다 나오는데 이 메시지를 보고 있으면 저는 2017년 한반도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한반도 상황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 북한의 김정은을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결코 절에 보지 못하는 강력한 대응,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9월 달에 항공모함 전단 3전단을 동해에 보내서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를 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게 되고 김정은이 대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다. 저는 그것이 트럼프의 이른바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그 방법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중동에 급파한 그 항공모함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핵심은 뭐 언론에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건데요. 벙커 버스터라 예. 해갖고 지하를 관통하는 그 GBU 그것이 57. 이스라엘이 굉장히 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원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그 이란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하에 있는 그런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데 또한 조심스럽습니다만 과연 그것까지 제공을 해줄 것이냐라는 거를 그건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군사적인 조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전인 거죠? 거의 그렇죠. 그렇게 볼 그러니까 수 트럼프 있는 거죠? 대통령은 뭐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의 행태와 인식과 본인의 정책을 보면 거기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기함으로써 상대방이 내가 가하고 있는 믿음을 진짜 믿게 만드는 위협을 진짜 믿게 만드는 그걸 통해서 결국은 협상을 끌어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확실히 만드는 거 그것이 저는 트럼프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미군에서도 보니까 뉴욕타임즈 같은 주요 매체가 설득과 협박이 모두 실패하면 트럼프가 이 전쟁이 이스라엘 전쟁인지 아니면 미국의 전쟁인지 선택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도 있었는데 사실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무기를 원할 수도 있고 이 통화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엄청 잘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우호적인 언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언론들조차 트럼프가 정말 군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야 이것이 이란에 대한 확실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서 본인의 SNS에 나온 거 보면 최대치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도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안다. 그리고 제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면서 괄호해놓고 영어로 킬이라고 썼어요. 그랬었죠. 그건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미국 언론들도 그렇고 세계 언론들이 이건 정말 군사적인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번에 이란을 확실히 리짐 체인지라고 불리는 체제 전환까지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상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란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는 거.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걸 좀 노리고 있다. 일차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스라엘이 요구한 벙커버스터를 실제로 지원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란 정권 교체를 위한 공세에 동참을 하게 되면 이란으로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그게 이제 어느 수준이나 해서 이른바 우리가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이란이 자국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것이죠. 타격의 수준이요. 그렇죠. 그것은 모든 전쟁에서 그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까지는 뭔가 협상이 있고 자신들의 비용과 효과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게 넘어버리면 이제 그런 것이 다 무시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처음 이란을 공격할 때부터 이것을 능동적으로 혹은 뭐 일부에서 사주를 했다. 저는 전혀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사전에 상의를 하긴 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그냥 뭐 네타냐후가 공격을 하겠다 하니까 알았다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거기서 안 된다 하더라도 네타냐후의 그간의 특성을 보면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이 복잡해진 그 순간부터 계산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무슨 계산을 하냐. 아시다시피 4월부터 이란과 함께 핵 협의를 시작했는데 네. 이게 농축 우라늄 문제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지난 3번의 그런 그 회의에서 결국 결론이 안 나왔거든요. 끝까지 이란은 이것은 주권 국가에 뭐 걸리니까 포기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걸려 있는 상황이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란의 핵시설들을 공격해주면 핵 합의를 통해서 이란의 핵을 동결시키는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오히려 좀 고마울 수도 있는 뭐 상황이에요. 고마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활용해서 이란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다시금 협의에 나와서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받아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트럼프의 협상수를 보면 이것은 그걸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저는 일으킵니다. 예전에 그 걸프전 생각하면 사실 이게 서로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충돌이 장기화한다면은 뭐 미국도 그렇고 중동 안보 문제에서 발을 빼기가 어려울 텐데 이런 상황 길어지다 보면은 어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 같은 것도 좀 사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는 아주 명백하게 아까도 유럽을 얘기했는데 유럽에서 발을 빼는 이유가 인도 태평양에 와서 중국 견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중동 지역에서도 발을 빼고자 하는 것은 이거 오바마 때부터 하려는데 발을 못 뺐는데 트럼프 이번에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는 선을 긋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정 수준 이번에 이란이 가장 마지막 남은 문제 아닙니까? 사실 가자랑 다른 문제들은 상당히 해결됐고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그런 그 관계까지도 다 개선을 하는 그런 조치들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위협의 요소인 이란 이 문제를 일정 수준 그 정리를 하고 일로 넘어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깊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다시금 중동의 발목이 잡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도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인 조치나 그런 것이 일정 수준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의 근거입니다. 아예 축출을 하려는 하메네이 같은 그런 최고 지도자를 그런 보관도 좀 있을까요? 어떻게 추출을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심각한 게 그 이른바 이제 체제 전환론인데요. 네. 추출을 한다고 체제가 벽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고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감이 훨씬 강한 이제 그런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거고요. 이란이 신정 국가긴 하지만 사실은 그 중동에 있는 특히 걸프 국가보다 훨씬 민주화된 국가 그리고 훨씬 더 개방된 국가죠. 거기는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을 선거로 뽑고 의회 의원들을 선거로 뽑잖아요. 이번에 이란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협상파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체제를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바꾼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의 공병과 건설 인력 등 6천 명을 추가로 파병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한 북한의 3차 파병인데 어제 그 쇼이구 석이랑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어요. 러시아랑은 좀 밀착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거네요. 글쎄, 쇼이구 서기가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계속 가는 것이 과연 뭘까에 대해서 뭐 북한 연구자 저를 포함해서 좀 의구심을 가졌죠. 그래서 1차적 사일에 갔다 또 간 거잖아요. 그 왔으니까 아마도 김정은의 방러가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근데 방러의 그런 상황이면 이제는 북한 측의 고위 당국자가 러시아에 가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쇼이구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약간 예상 못했던 일이 발생했죠. 근데 다 놓고 보니까 예상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 쿠르스크 지역의 공병 병력과 군사건설 인력 6천 명을 파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북한군은 우리랑은 많이 다릅니다. 이건 사실 일정 수준 건설 인력이에요. 그래서 뭐 들어보셨겠지만 북한의 평양에 있는 유명한 여명거리라든지 아니면 과학자 뭐 미래 과학자 거리라든지 그게 다 군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력이라기보다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대를 보낸다라는 것은 사실은 외화벌이 일꾼을 보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천 명 정도 간다면 대규모고요. 이것을 통해서 쿠르스크 지역은 또 당연히 그간의 전투로 많이 부셔졌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 러시아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재건이 필요한데 러시아에서는 인력 동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훈련되고 경험 많은 그런 북한 인력을 활용해서 이것을 재건하겠다. 그 사실은 비용도 훨씬 적게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서로 이어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석 달 동안 쇼이구 서기가 세 번째 방북을 한 건데 어쨌든 북러 관계가 밀착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고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뭐 임박했다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아마 가겠죠. 이렇게까지 한 후에 뭐 올해 안에는 분명히 갈 가능성이 높고 이제 시기는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그 이른바 러시아의 전승일에 간다 했는데 그때는 뭐 갈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유일 수령 영도 체제라는 것은 다른 여러 지도자와 섞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1대1로 만나는 형태를 대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승절에는 가기 쉽지 않았다. 근데 그럼에도 그간의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의 정도를 본다면 그리고 작년 6월 달에 왔지 않습니까? 푸틴이 순환공항에 평양을 방문했죠. 그리고 나서 초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올해가 중요한 게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를 하고 그 두 개의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고 하나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거든요. 올해가 마지막 해고 내년에 9차 당대회를 통해서 5년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경제 쪽은 거의 어렵습니다. 경제 쪽은 거의 실패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제대로 된 어떤 업적을 이루지 못했고 반면에 이쪽 군사 쪽은 사실상 상당 부분 이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정통성, 김정은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역시 러시아와 특히 푸틴과의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아마도 러시아의 글쎄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워낙 거리가 머니까 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많이 만났는데 굉장히 성대한 준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와는 이렇게 밀착 관계를 유지하면서 트럼프의 친선은 또 거부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미 협상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요? 왜냐하면 기억들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그 대선 기간 동안도 그렇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김정은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는 나 당신과 관계가 좋았어. 두 번째는 내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거 당신이 기뻐할 거야. 그 얘기를 굳이 했었죠. 그 얘기를 계속 반복했죠. 했었죠.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둘 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관계가 안 좋았죠. 그렇죠. 하노이 사실은 회담도 뭐 당연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을 못 받았고 하노이 60시간 기차 타고 가고 아무것도 못 받고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돌아오는 것을 반드시 좋아할 거냐? 그것도 저는 상당 부분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말은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북한의 김정은한테 보낸 메시지는 내가 당신한테 연락하면 내 연락을 받아라. 그리고 내가 만나자 하면 당신 만나야 된다. 그것이 이미 협상술, 늘 트럼프의 거듭 협상술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대방을 확실히 압도하고 자기가 협상의 주도권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북한의 김정은이 원하는 얘기들은 안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상 핵 보유국인데 애매한 영어 표현으로 뉴클리어 파워라고만 얘기했고 뭔가 보상체를 준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만나자 하는데 전혀 김정은은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저는 그 보도가 뭐 맞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보도가 맞다, 친서를 줬는데 뭐 안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보도가 맞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도 그것도 협상의 메시지죠. 나는 일단 당신과 그렇게 만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당신이 제시해라. 근데 그 조건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지금까지 북한 매체를 통해서 다 나옵니다. 최소 조건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이에요. 일단 밀당인 거군요. 밀당이죠.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방식적으로는 어떻게 좀 더 진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 그 트럼프가 뭐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말씀 나눈 것처럼 지금 복잡한 문제가 전혀 안 풀리고 있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게 뭐 한 달 만에 끝난다는데 못 끝내고 있고 끝냈죠. 예. 이제 중동의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더군다나 미중 간의 문제, 관세 문제 줄줄이 우선순위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가 일단락되고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봐서 아무리 빨라야 내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근데 만날 가능성은 있죠. 올해 안은 쉽지 않고. 올해 안에는 뭐 이게 갑자기 모든 일들이 다 잘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럼 이렇게 북미 대화가 재개가 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정부 역할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2018, 19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더라도 먼저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김여정을 보냈고 남북관계 개선부터 약간 했죠. 우호적인 느낌이 있었죠. 그렇죠. 4월 판문점 회담부터 그렇죠.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한국을 중재자로 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하도록 했고 그게 2018, 19년에 상당 부분 사실 정확히 따지면 2019년 6월까지죠. 그 판문점 깜짝 회동 그때까지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기억들 하시겠지만 2023년 12월에 김정은이 명백하게 한국,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라고 얘기했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 시기부터 역사적 2대 사명이라고 불리는 이 조국 통일이라는 것을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그 한국과는 전혀 상대를 안 하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여러 형태로 대표적인 게 3월 달에 북한에서 주민 2명이 표류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서 지금 뭐 들리는 말에는 목욕도 안 하고 있다는데 아무리 정부가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연락을 해도 묵묵부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절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미국 간에 뭔가 대화가 된다면 이거는 한국이 흔히 말해서 한국의 패싱의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한미 간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한미 동맹이 굳건하고 단단하게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남북 관계의 실마리를 좀 찾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